지금 일본 반도체 소재 업계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년간 한국 반도체 산업을 지배해온 핵심 소재 독점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요. 2019년 수출 규제 당시 일본은 한국 재고가 3개월에서 6개월이면 바닥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공급자의 편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60회 테스트와 28개월의 끈질긴 도전 끝에 포토레지스트 반사율 71.1%를 달성해냈다는 겁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은 22%에서 58%로 급상승했고 일본 기업들의 한국 매출은 35%나 급감했는데요.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과연 기술 독점으로 지배하려던 일본의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집단적 의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이야기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야자키 류입니다. 70조 원. 한국 반도체 매출이 기록하는 숫자였죠. 오사카 본사 21층 회의실. 오전 9시 정각입니다. 창밖 고층 빌딩들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리 테이블을 비추고 있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서울지사장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K4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8% 상승했습니다. 숫자를 듣는 순간 입꼬리 저절로 올라갔어요. 70조 매출 중에서 우리가 공급하는 핵심 소재만 8조 원이거든요.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고순도 플루오라이드. 반도체 공정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들이죠. 한국이 성장할수록 일본은 자동으로 수익을 얻는 구조군요. 임원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어 화면 왼쪽을 가리켰어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공장 배치도가 보였거든요. 평택, 화성, 기흥. 모든 라인이 우리 소재 없이는 하루도 돌아갈 수 없어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죠. 20년간 쌓아올린 기술 격차가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지만 그 재료는 우리가 독점하고 있어요. 마치 요리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식재료 공급업체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회의실 분위기는 여유로웠습니다. 분기마다 반복되는 성장 보고였거든요. 한국이 더 많이 팔수록 우리 매출도 자동으로 늘어나요. 이런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포기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 질서가 영원할 거라 믿었어요. 2019년 7월 넷째 주였습니다. 도쿄 경제산업성 발표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어요. 고순도 플루오라이드,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한국 수출 승인제 전환이라는 한 줄 공문이었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지사, 부산 물류센터, K사 구매팀까지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들이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건 아니거든요. 재고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나요? K사 구매 담당 이사가 물었어요. 목소리에 초조함이 묻어나더군요. 저는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일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죠.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소재 의존도는 90% 이상입니다. 대체 공급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는 없습니다. 임원진의 표정이 여유로워졌어요. 20년간 구축한 기술 장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리는 없거든요. 포토레지스트 하나 만드는데도 수백 가지 화학 공정이 필요해요. 온도, 습도, 순도 관리까지 완벽해야 하죠. 한국이 독자 개발을 시도한다고 해도 결과는 뻔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공급자 편이에요. 재고가 떨어질수록 협상력은 더욱 기울어질 테니까요. 시간은 언제나 공급자의 편입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질서정연한 도로와 빌딩들처럼 이 구조도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K사에서 온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은 건 수출 규제 한 달 후였습니다. 화성 공장 12라인, 오후 2시 30분이었죠.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숫자가 믿기지 않더군요. 중소소재기업 5곳에 테스트 라인을 개방했다고요? 서울지사장이 확인했습니다. K사가 자사 생산 라인을 외부 업체에 무상으로 열어준 거예요. 포토레지스트 테스트를 위해서 말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이었어요.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하루 운영비만 억 단위입니다.
거기에 외부 업체 샘플을 넣어서 테스트한다고요? 불량이 나오면 전체 라인이 멈춰야 해요. 수율이 떨어지면 손실은 1,000억 원을 넘어갑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 봤나요? 제가 물었어요. 하지만 보고서에는 수치 분석이 없었습니다. K사는 그냥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마치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뭔가를 증명하려는 것처럼요.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반사율 목표치 70%, 실제 결과는 58%. 당연한 불합격이었죠.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나야 해요. 그런데 K사는 테스트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두 번째 테스트, 한 달 후에 세 번째 테스트가 이어졌어요. 결과는 여전히 불합격이었습니다. 반사율 61%, 63%.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죠. 저건 개발이 아니라 낭비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거든요. 시간과 돈을 버리면서까지 왜 계속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단순한 의기용강이라고 생각했어요. 10차례째 테스트 결과를 받았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국산 포토레지스트 반사율이 67%까지 올라온 거예요. 목표치 70%에서 3% 차이였죠. 오사카 본사 제 사무실, 오후 6시 40분이었어요. 아직도 불합격이네요. 부장이 말했지만 목소리에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64%에서 67%로 오른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거든요. 뭔가 체계적인 개선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K사 테스트 기록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1차, 2차, 3차. 보통 기업이라면 3차에서 포기했을 거예요. 비용 대비 효과가 나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들은 계속했습니다. 4차, 5차, 6차. 매번 미세한 개선이 있었어요. 반사율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죠. 61에서 63, 63에서 65, 다시 67까지요. 제 이마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20년간 쌓아온 기술 격차가 한 번에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속도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보통은 3번이면 끝나야 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포기 시점을 정하거든요. 그런데 K사는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오사카 시내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규칙적인 전멸처럼 보이던 테스트 실패가 이제는 불규칙하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죠.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60회. 총 테스트 횟수를 확인했을 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28개월간의 기록 문서가 제 책상 위에 쌓여 있었어요. 각 테스트마다 상세한 데이터가 기록되어 있었죠. 온도, 습도, 압력, 화학 조성비까지 모든 것이요. 이게 전부 실제 데이터인가요? 저는 서울지사장에게 재확인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건 횟수가 아니었어요. K사가 매번 실패 원인을 분석해서 다음 테스트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었거든요. 첫 번째 실패 온도 편차 문제, 10번째 실패 화학 순도 개선 필요, 20번째 실패 코팅 두께 조절 실패, 40번째 실패 경화 시간 최적화 부족. 각각의 실패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학습 과정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시행착오가 아니라 체계적인 연구개발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K사가 중소소재기업들에게 자사의 공정 조건을 공유하고 있었거든요. 온도 프로파일, 장비 세팅값, 품질 관리 기준까지 모든 걸 오픈했습니다. 이건 고객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보통 대기업은 협력업체를 관리 대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K사는 중소기업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면서요. 문서를 넘겨가며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55차 테스트에서 반사율 68%, 58차에서 69%. 목표치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창밖 석양이 사무실 벽면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믿어왔던 기술 격차가 한 장 한 장 넘겨지는 보고서와 함께 무너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덮을 때 알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시간 싸움이 아니라는 걸요. 71.1%. 국산 포토레지스트 반사율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의자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목표치 70%를 넘어선 거예요.
오사카 본사 21층, 오전 10시 정각이었죠. 창문 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눈부셨어요. 양산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지사장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8개월 60회 테스트 끝에 마침내 기준을 통과한 거거든요. 모니터 화면에 K사 구매팀 내부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어사 포토레지스트 대체 가능이라는 한 줄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사는 바로 우리 회사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스크롤을 내려가며 세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품질 기준 통과, 수율 테스트 완료, 양산 라인 적용 예정이라는 문구들이 보였어요. 이제 우리 없이도 공장은 돌아갑니다. 제가 중얼거렸죠. 20년간 구축한 독점 구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전화기를 내려놓고 본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대체 개발 현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첫 문장부터 손이 멈춰버렸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고요? 효율성을 무시하고 손실을 감수한 비합리적 선택이 결국 성공했다고요? 창밖으로 오사카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확실했던 질서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1년 후 결과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국산화율이 22%에서 58%로 뛴 거예요. 우리 한국 매출은 35% 감소했죠. 숫자로만 봐도 상황이 명확했어요. 오사카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 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래로 향하는 빨간 선이 우리 매출 추이였죠. K사 구매 비중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장이 보고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80%였던 점유율이 40%로 떨어졌거든요. 나머지 60%는 한국 국산 소재로 대체된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돈의 흐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만 흘렀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소재를 사야만 반도체를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대로 일본 기업들이 한국 소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중소기업 시사가 일본 수출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서울지사장이 추가 보고를 했어요. 시사는 K사와 함께 28개월 테스트를 진행했던 그 회사였죠. 이제 역으로 일본 시장에 진출하려는 거예요. 제 손에 든 커피잔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웠던 커피처럼 우리의 독점 지위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선택지 중 하나가 됐군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예전에는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공급업체였는데 이제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된 거죠. 고객이 우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회의실 창문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듯이 어떤 시대도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는 밤이었습니다. 오사카 본사 제3호실, 오후 11시 30분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3년간의 기록들이 쌓여 있었죠. 수출 규제부터 국산화 성공까지의 전 과정이 담긴 문서들이었어요. 키보드를 두드리며 결론 부분을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소재 대체 개발 완료라는 제목 아래 마지막 문단이었죠. 하지만 손이 멈춰버렸어요. 이걸 단순히 국산화 성공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화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K사가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어요.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키우는 선택, 60회 실패를 견뎌내는 끈기였죠. 이 영상은 현재 흐름을 바탕으로 한 분석과 전망입니다. 저는 결론 부분을 지우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국산화가 아니라 독립이었거든요. 기술적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집단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건 국산화가 아니다. 독립선언이다.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시장 점유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기술 격차가 영원할 거라는 오만함이었죠.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질서정연해 보이던 그 불빛들도 언젠가는 새로운 패턴으로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의자에 기대었어요. 3년 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계된 구조라고 말했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설계된 건 우리의 안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보여준 가능성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반도체 소재 기업 전략 총괄 미야자키 료의 시각에서 본 한국 반도체 소재 독립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기술로 지배하려던 구조가 집단적 의지 앞에서 어떻게 무너졌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가 앞으로 다른 분야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이 흐름은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집니다. 구독해 두시면 중요한 장면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